여보, 이제 깔끔하게 끝내요. 가실 때 됐잖아요. 탐욕스런 표정으로 강혜숙은 하반신 마비인 자신의 남편이 탄 휠체어를 산비탈길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회장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휠체어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눈구덩이에 처박힌 정 회장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벽 아래 악마보다 못한 아내 대신 자신을 도와줄 천사 같은 두 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기 사람이 있어. 진짜 사람이야?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쌍둥이는 정 회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하겠습니다. 설악산 정상 부근 해발 1300m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이곳에서 재벌회장 정덕수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한때 수천억대 기업을 일군 그였지만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죠.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 강혜숙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마지막으로 설악산 구경이라도 하고 가시죠. 강혜숙은 그날 아침 너무나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상했어요. 평소 자신을 귀찮아하던 아내가 갑자기 산행을 제안하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힘도 의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 실려 산 중턱까지 올라갔고 거기서부터는 강혜숙이 직접 휠체어를 밀었죠. 조금만 더 가면 전망대예요.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골은 서늘했어요. 10분쯤 더 올라가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반대편은 빽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린 숲이었죠. 강혜숙은 그곳에서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여기가 딱 좋겠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정 회장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강혜숙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눌렀어요. 여보, 이제 깔끔하게 끝내요. 가실 때 됐잖아요. 뭐라고?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곳엔 지금껏 본 적 없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동자엔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탐욕만이 그득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전 재산이 다 제 거예요. 아들도 없고 친척도 없잖아요. 3년이나 기다렸어요. 이젠 지겹단 말이에요. 강혜숙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정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지만 마비된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제발. 잘 가세요, 여보. 강혜숙은 주저없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힘차게, 단호하게,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요. 휠체어는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굴러갔고 순식간에 절벽 끝을 넘어섰습니다. 정 회장의 비명이 겨울 하늘에 메아리 쳤어요.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눈앞에 하늘과 나무와 바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정 회장은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 아들과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외로움에 재혼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여자의 본색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휠체어가 바위에 부딪혔고 정 회장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몸이 회전했고 이번엔 눈 쌓인 경사면에 처박혔어요. 푹신한 눈이 충격을 흡수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렸지만 마비된 하반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얀 눈밭이 점점 빨갛게 물들어갔어요. 자신의 피였습니다. 정 회장은 본능적으로 목을 만졌어요. 거기엔 낡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아들이 어렸을 때 선물한 그 펜던트요. 그는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펜던트 안에는 작은 종이가 숨겨져 있었어요. 거기엔 비트코인 지갑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전 재산 6천억 원이 넘는 돈이 그 암호 하나에 묶여 있었죠. 강혜숙은 그 펜던트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돌아와서 펜던트를 찾을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아니 죽더라도 이 펜던트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강혜숙은 차가운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휠체어가 나무에 걸려 있었고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파묻혔겠죠. 이 추운 날씨에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 살아남을 리 없었어요. 이제 됐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처리했어요. 빨리 변호사 선임하고 상속 절차 시작하세요. 아, 펜던트요?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찾으면 되죠. 어차피 죽은 사람 목에 걸린 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죠. 한편 절벽 아래 정 회장은 눈 속에서 가까스로 한쪽 팔을 빼냈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눈을 헤치며 얼굴을 내밀었고 간신히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순 없었어요. 마비된 다리는 물론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 이대로 있으면 1시간도 못 가 동사할 게 분명했습니다. 살고 싶다. 제발. 정 회장은 펜던트를 움켜쥔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하얀 눈발이 그의 몸을 천천히 덮어갔어요. 주변엔 사람의 흔적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기 봐. 뭔가 있어. 진짜네. 사람인가? 어린 여자아이 2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정 회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언니, 정말 사람 맞아. 할아버지야. 윤서야, 조심해. 다칠지도 몰라. 설악산 깊은 계곡,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두 소녀가 눈 쌓인 비탈을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 유나와 윤서, 겨우 14살의 중학생이었죠. 낡은 패딩 점퍼에 남루한 등산화를 신은 그들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휠체어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쓰러져 있는 노인 1명.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유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헤치며 정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겨우 쉬고 있었지만 언제 멈출지 모를 정도로 가늘었죠. 언니,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윤서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목에 손을 대봤어요.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죠. 아니야, 살아있어. 빨리 도와줘야 해. 유나는 동생과 함께 정 회장의 몸에 쌓인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할아버지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에 멈췄어요. 손에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죠. 이게 뭐지? 윤서가 펜던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죽을 거예요. 윤서야, 저기 동굴 있잖아. 거기로 옮기자. 응, 알았어. 쌍둥이는 힘을 합쳐 정 회장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14살 소녀 둘이 60대 남성을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이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강인했죠. 약초를 캐러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체력과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10분쯤 걸렸을까요? 그들은 작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바위가 천장을 이루고 눈과 바람을 막아주는 그곳은 비상시 피난처로 삼기 딱 좋았어요. 유나는 배낭에서 은박 담요를 꺼냈습니다. 약초 캘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비상용품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덮으세요. 유나는 담요를 정 회장 몸에 감쌌습니다. 하지만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윤서가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왔고 유나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피어올랐고 동굴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후, 다행이다. 유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입술은 바짝 마르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유나는 배낭에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입에 물을 떨어뜨렸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정 회장의 목이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언니, 이 사람 다리 이상해. 움직이지 않아. 윤서가 정 회장의 다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유나도 확인해 봤어요. 분명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였죠. 할아버지, 다리를 못 쓰시나 봐.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유나는 의아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 혼자 이 험한 산에 올 리 없었어요. 분명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왜 할아버지를 이렇게 버려두고 간 걸까요? 그때 정 회장이 가볍게 신음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유나가 다급하게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 회장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흐릿한 시야에 두 소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천사일까요? 아니면 환영일까요?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기 안전한 곳이에요. 저희가 구해드렸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 회장은 간신히 손을 움직여 펜던트를 만졌어요. 아직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이 펜던트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윤서가 펜던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내 생명, 아니 내 아들의 유산이야.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유나와 윤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이 펜던트가 할아버지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들어야 해.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했어. 네. 쌍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죽이려 했다고요? 그 말은 즉 할아버지가 이곳에 버려진 게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라는 뜻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부인이요? 그래. 그 여자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이 펜던트 안에 비트코인 암호가 있거든.
정 회장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어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드는 게 분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유나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경제 수업 때 배운 적이 있었죠. 디지털 화폐,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요. 이 암호로 6천억이 넘는 돈에 접근할 수 있어. 내 아들이 남긴 유산이지. 그 여자가 이걸 빼앗으려고 날 죽이려 한 거야. 정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강렬했어요. 이 펜던트를 지켜달라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그 부인에게 이 펜던트가 넘어가지 않게 할 거예요. 고맙구나. 정 회장은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힘을 썼습니다. 유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감염이 시작된 걸까요? 언니, 우리 어떻게 해? 윤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를 산 아래로 데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반신 마비인 사람을 둘이서 옮기는 건 불가능해요. 게다가 부인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루 더 쉬게 하자. 내일 아침에 구조대를 불러야 할 것 같아. 응, 알았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는 배낭에서 비상식량을 꺼냈어요. 꿀 한 병과 약초 몇 개, 그리고 마른 빵 조각.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꿀을 조금 떠서 정 회장 입에 넣어줬어요. 단맛이 입안에 퍼졌고 할아버지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굴 밖으로 눈발이 날렸고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렸어요. 유나는 모닥불을 지피며 밤을 지샜습니다. 윤서는 할아버지 곁에서 담요를 덮어주고 체온을 나눠줬어요. 그들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꼭 살아나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유나의 속삭임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잠에 빠진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입구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유나는 밤새 모닥불을 지키며 잠을 설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요. 정 회장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흡은 어제보다 조금 안정되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윤서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동생은 할아버지 곁에서 밤새 체온을 나눠주느라 지쳐 보였어요. 언니, 할아버지는 어때?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열도 좀 떨어졌어. 유나는 정 회장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의 뜨거운 열기는 많이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골절상이 있는지 내부 출혈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죠. 우리 어서 산을 내려가야 해. 구조대를 불러야 해. 윤서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순 없었고 둘이서 들 것도 없이 하반신 마비인 노인을 옮기는 건 불가능했죠. 그때 동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여러 명이 눈을 밟으며 걷는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동생에게 눈짓했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잘 찾아봐.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동굴 입구 쪽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세 명의 남자가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산비탈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등산복이 아닌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어요. 허리춤엔 무전기가 달려 있었고 한 명은 손에 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서두르래. 펜던트 찾으면 바로 연락하고. 다른 남자가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펜던트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악한 부인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어요. 유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서에게 손짓하며 더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정 회장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우면 안 됐어요. 자칫 소리라도 내면 들킬 수 있었죠. 윤서야, 저 사람들 할아버지 찾으러 온 거야.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어떡해? 우리 숨어야 해? 응. 절대 들키면 안 돼. 유나는 배낭에서 은박 담요를 꺼내 정 회장을 덮었습니다. 혹시라도 열감지기 같은 걸 쓸까 봐요. 모닥불도 급히 껐습니다. 연기가 새어나가면 위치가 들통날 테니까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유나는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도 땀으로 축축했어요. 둘 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여기 동굴이 있네. 들어가 봐. 한 남자가 동굴 입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숨을 멈췄어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그림자가 벽에 드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빈 동굴이야.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쉴 뻔했지만 참았어요.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동굴 안을 대충 훑어보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다른 데 찾아봐. 알았어.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는 언니 품에 파고들며 떨었어요. 무서워, 언니. 괜찮아. 다 지나갔어. 유나는 동생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펜던트를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동굴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순 없었어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정 회장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조금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유나는 급히 다가가 그의 입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밖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정 회장은 유나의 눈빛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좀 더 기다려야 해요. 유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 회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어린 소녀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동굴 안은 조금씩 밝아졌어요. 유나는 배낭에 남은 식량을 확인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과 꿀 반 병. 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걸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유나는 빵을 물에 적셔 정 회장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는 천천히 씹었어요.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윤서는 할아버지의 등을 받쳐주며 도왔어요. 고맙구나. 너희들. 정 회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 꼭 여기서 빠져나갈 거예요.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14살 소녀치곤 놀라울 정도로 의젓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며 일찍 철든 탓이었죠. 오후가 되자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5명, 아니 6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있었어요. 이 근처 샅샅이 뒤져.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다시 긴장했어요. 동굴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살필 것 같았어요. 유나는 재빨리 정 회장을 동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바위 틈새 뒤편이었어요. 좁고 어두웠지만 숨기엔 제격이었습니다. 윤서도 함께 숨었어요. 저기 동굴. 어제 확인했어? 어제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다시 봐. 혹시 모르잖아. 발자국 소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손전등 불빛도 함께였어요. 빛이 동굴 벽을 훑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바짝 붙었어요. 윤서는 언니 뒤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네. 가자. 잠깐, 저기 뭐야? 한 남자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모닥불 자리였어요.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급하게 불을 끄느라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 여기서 불을 피웠어? 최근에. 남자가 쟤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도 다가왔어요. 그럼 이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니야? 다시 찾아봐. 그들은 동굴 안을 더욱 세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비췄어요. 점점 바위 틈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인가? 들키는 건가?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다. 휠체어 찾았어. 남자들이 급히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유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간발의 차였어요. 언니, 우리 어떡해? 윤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유나도 답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해가 지면 저 사람들도 내려갈 거야. 유나는 동생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저들이 밤에도 수색을 계속하면 어쩌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할아버지 열이 다시 올라. 윤서가 정 회장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뜨거웠어요. 감염이 퍼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야 해. 더는 못 기다려. 유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피해서 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유나는 배낭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정 회장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업고 갈게요. 아파도 참으셔야 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쌍둥이는 힘을 합쳐 그를 일으켰습니다. 유나가 등에 업고 윤서가 뒤에서 받쳐줬어요. 60kg이 넘는 체중이 14살 소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유나는 신음을 참으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동굴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해는 거의 진 상태였고 주변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쪽 길로 가자.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눈 쌓인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발을 헛디딜 때마다 눈이 푹푹 꺼졌습니다. 100m쯤 내려갔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사람 있어. 경호원들이 그들을 발견한 겁니다. 유나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윤서야, 뛰어. 두 사람은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을 업은 상태로 빨리 움직이는 건 불가능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멈춰. 거기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유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언니, 저기 나무숲. 윤서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빽빽한 소나무 숲이 보였어요. 좋아, 저리로. 유나는 방향을 틀어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눈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빨리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훑었습니다. 유나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윤서도 재빨리 옆에 붙었습니다. 셋은 숨을 죽였어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유나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이쪽엔 없는데? 저쪽 봐봐. 경호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어요. 유나는 그 틈을 타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등산로가 나올 거야. 유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20분쯤 더 걸었을까요? 드디어 등산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길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앞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순순히 할아버지랑 펜던트 내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엔 긴 막대기가 들려 있었어요. 제발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유나가 애원했습니다. 병원? 그 영감 어차피 죽을 거야. 펜던트나 내놔.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려는 순간 윤서가 재빨리 붙잡았어요. 언니. 유나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몸이 그녀의 등에서 미끄러졌어요. 셋은 눈밭에 쓰러졌어요.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정 회장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향했어요. 바로 그때 유나가 재빨리 눈 한 움큼을 집어 남자 얼굴에 던졌습니다. 으악! 남자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어요. 그 틈에 유나는 일어나 정 회장을 다시 업었습니다. 저리 비켜. 유나가 소리치며 남자를 밀쳤습니다. 14살 소녀의 힘이었지만 기습을 당한 남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잡아. 놓치지 마.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 저기 불빛. 윤서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유나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100m, 50m, 20m.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서, 안 그러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듣지 않았어요. 마침내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야간 순찰을 도는 산림청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산림청 직원이 깜짝 놀라 그들을 바라봤어요. 뒤따라온 경호원들은 급히 멈춰섰습니다. 애들아, 무슨 일이야?
직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병원에. 유나는 그 말만 간신히 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기 조난자 발견. 긴급 구조 요청합니다. 산림청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갔습니다. 유나는 눈밭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윤서도 언니 곁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 회장은 두 소녀 사이에서 신음했습니다. 의식은 거의 없었지만 펜던트만은 여전히 꽉 쥐고 있었어요. 검은 패딩을 입은 경호원들은 산림청 직원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어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완전히 떠나진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떨어진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애들아, 괜찮아? 이 할아버지는 누구고? 산림청 직원이 다가와 유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유나는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산림청 직원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조난 사고와는 달랐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구조대가 오는데 30분은 걸릴 거야. 직원은 근처 대피소를 가리켰습니다. 등산로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겨울철 조난자를 위한 비상 대피소였죠. 그는 유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윤서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정 회장은 직원이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대피소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난로가 있었고 비상 담요와 구급상자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직원은 재빨리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렌지빛 불꽃이 타오르자 실내가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물 좀 마셔. 직원이 유나에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유나는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도 물을 마셨어요. 정 회장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을 먹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직원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아버지 부인이 죽이려고 했어요. 산에서 밀어버렸어요. 우리가 구했는데 그 부인이 보낸 사람들이 계속 쫓아왔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살인 미수? 네. 할아버지 목에 있는 펜던트. 그 안에 중요한 게 있대요. 그걸 빼앗으려고. 유나가 정 회장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펜던트가 여전히 그곳에 걸려 있었어요.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경찰에도 연락할게. 너희는 안전해. 걱정하지 마. 그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경찰에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대피소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펜던트 내놔. 마지막 경고다.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산림청 직원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미 부른 거 알아. 그 전에 펜던트만 받아가면 돼. 남자가 직원을 밀쳤습니다. 직원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다른 남자가 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펜던트를 잡으려 했어요.
안 돼. 유나가 소리치며 남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14살 소녀의 작은 몸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밀쳤습니다. 유나는 뒤로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비켜, 꼬마야. 안 돼요. 이건 할아버지 거예요. 유나는 필사적으로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윤서도 달려와 언니를 도왔어요. 두 소녀가 남자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이것들이 남자가 화를 내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유나와 윤서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 회장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안 돼. 그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자가 억지로 펜던트를 빼앗으려 했어요. 정 회장과 남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펜던트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둥. 헬기 프로펠러 소리였어요. 구조 헬기가 도착한 겁니다.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대피소를 비쳤습니다.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어요. 경호원들은 당황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내릴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죠. 젠장, 빨리. 한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남자가 마지막으로 펜던트를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정 회장은 놓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건 줄다리기였어요. 할아버지. 유나가 바닥에서 일어나 정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윤서도 달려왔어요. 두 소녀가 할아버지를 보호하듯 감쌌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구조대원 셋이 급히 내렸어요. 그들은 대피소 안의 상황을 보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구조대원이 고함쳤습니다. 경호원들은 마지못해 손을 놓았어요. 펜던트는 여전히 정 회장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재빨리 대피소 밖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유나가 정 회장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아가들아. 정 회장이 가까스로 속삭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어요. 정 회장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혔습니다.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조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들것이 헬기로 옮겨졌어요. 유나와 윤서도 함께 헬기에 탔습니다. 산림청 직원도 동행했어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설악산의 하얀 설원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경호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할아버지는 안전했고 펜던트도 지켜냈으니까요. 언니, 우리 해냈어. 윤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유나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헬기는 밤하늘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3일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유나와 윤서도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는 검진부터 받아야 해. 동상에 걸렸을 수도 있어. 간호사가 두 소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은 퉁퉁 부어 있었고 윤서의 발도 동상 초기 증상이 보였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치료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고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다행히 심하진 않아. 며칠 푹 쉬면 괜찮을 거야. 의사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응급실에 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괜찮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나와 윤서가 재빨리 다가갔어요. 할아버지는요? 유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어요. 갈비뼈 3대가 골절됐고 경미한 뇌진탕도 있지만 다행히 내부 출혈은 없었어요. 며칠 입원하면서 치료받으면 회복될 거예요. 의사의 말에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면회할 수 있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내일 아침부터 면회 가능할 겁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쌍둥이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딱딱한 의자였지만 지난 3일보다 훨씬 편했어요. 따뜻했고 안전했으니까요. 유나는 동생을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산림청 직원의 신고로 사건을 파악한 경찰은 정 회장의 진술을 듣기 위해 왔어요. 유나와 윤서도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었고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두 소녀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가들, 왔구나. 할아버지. 유나와 윤서가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두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희 덕분이야.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정덕수 회장님 맞으시죠?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내 강혜숙이 어떻게 자신을 설악산 절벽에서 밀어버렸는지, 펜던트 안에 숨겨진 비트코인 암호 때문이었다는 것, 사설 경호원들이 자신을 추격했다는 것까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리켰어요. 이 펜던트를 열어보세요. 안에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 비트코인 지갑 암호가 적혀 있어요. 6천억 원이 넘는 자산이 묶여 있죠. 경찰은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작은 종이가 나왔어요. 거기엔 복잡한 숫자와 문자 조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찍어 기록했어요. 이 펜던트를 노리고 부인이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증인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모든 걸 봤습니다. 정 회장이 유나와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은 두 소녀를 돌아봤어요. 너희가 회장님을 구했니? 네. 저희가 할아버지를 동굴에서 돌봤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계속 쫓아왔어요. 유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들, 펜던트를 빼앗으려 했던 것, 대피소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알겠습니다. 즉시 강혜숙 씨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시가 내려갔어요. 강혜숙 체포령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한 고급 주택에서 강혜숙은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죽었을 거라 확신했고 곧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이제 내 세상이야. 그녀가 흐뭇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경찰 여러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혜숙 씨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강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은 수갑을 채웠어요.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죽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모든 걸 진술하셨어요. 경찰의 말에 강혜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다고? 어떻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병원에서 정 회장은 유나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희도 기뻐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너희만 했을 거야. 너희는 내게 새로운 희망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와 윤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어요. 부러진 갈비뼈는 아직 아팠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그는 이제 스스로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유나와 윤서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학교는 겨울방학이라 시간이 충분했어요. 두 소녀는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회장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진짜 손녀들을 대하듯 다정했죠.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였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강혜숙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까? 네, 사설 경호업체에서 고용 기록이 나왔고 경호원 한 명이 자백했습니다. 강혜숙 씨가 직접 펜던트를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아내의 범죄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약간의 슬픔까지. 재판은 언제입니까? 다음 달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살인 미수 및 재산 탈취 미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유나와 윤서는 조용히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악한 부인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회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와 윤서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응하겠습니다. 얼굴은 가리고 이름도 가명을 쓰는 조건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괜찮아, 아가야. 이젠 진실을 밝힐 때야. 그래야 너희도 나도 안전하니까. 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틀 후 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가 정 회장 앞에 가득했습니다.
유나와 윤서는 얼굴을 가린 채 그의 옆에 앉았어요. 정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어떻게 아내에게 배신당했는지, 절벽에서 밀려 떨어졌는지, 그리고 두 소녀에게 구조되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펜던트 안에 숨겨진 비트코인 암호는 제 아들의 유산입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남긴 유일한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이 두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정 회장이 유나와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두 소녀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난했지만 순수했습니다. 약초를 캐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낯선 노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펜던트의 가치도 몰랐고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 회장은 변호사에게 눈짓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덕수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는 이 두 자매가 될 것이고 앞으로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들을 지원할 겁니다. 제 비트코인 자산 중 3천억 원을 재단에 출연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죽은 후엔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더 이상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병실로 돌아온 정 회장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저희가 뭘 해드려야 할지. 유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가 이미 충분히 했어. 내 생명을 구했잖니. 그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니? 윤서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 회장은 두 소녀를 껴안았어요. 마치 진짜 할아버지가 손녀들을 안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정덕수 회장의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살인 미수 사건, 두 소녀의 영웅적인 구조, 그리고 3천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 모든 방송사가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강혜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고 유나와 윤서를 칭찬하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정 회장의 결정을 박수로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강혜숙은 TV에서 남편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재산도 자유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탐욕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 달 후 강혜숙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고 유나와 윤서도 함께였어요.
두 소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강혜숙이 앉았습니다.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살인 미수, 재산 탈취 미수, 사설 경호원 고용을 통한 불법 추적.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산림청 직원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대피소에서 목격한 장면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펜던트를 빼앗으려 했던 것, 유나와 윤서가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았어요. 사설 경호업체 직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강혜숙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자백했어요. 피고인이 직접 전화로 펜던트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혜숙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 회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첫 아내를 잃고 외로울 때 그녀를 만났죠. 하지만 그녀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펜던트 안의 암호는 제 죽은 아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유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15살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눈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계셨어요. 펜던트를 꽉 쥐고 계셨고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유나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계속 쫓아왔어요. 무섭고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를 지켜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셨고 도움이 필요하셨으니까요. 유나의 증언에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재판장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강혜숙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강혜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진심 같았어요. 돈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재산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그녀는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벌을 받겠습니다. 강혜숙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혜숙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도 있었죠. 법정을 나서며 정 회장은 유나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 회장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유나와 윤서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유나는 전교 1등을 했고 윤서는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두 소녀는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정원에서 꽃을 가꾸거나 거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정 회장의 재활 치료도 순조로웠어요. 여전히 하반신 마비였지만 상체 근력이 좋아져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야. 너희만 할 때 모습이지. 사진 속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닮으셨어요, 할아버지랑. 그래, 많이 닮았지. 착한 아이였어. 너희처럼.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곁에 두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외롭지 않으시죠? 윤서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정 회장은 두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해 여름 정덕수 장학재단은 첫 번째 장학생 모임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100명의 장학생과 그들의 가족이 모였어요. 정 회장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두 천사 같은 아이들이 저를 구해줬죠. 그는 객석에 앉은 유나와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두 소녀는 수줍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아이들은 저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정 회장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유나와 윤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훌륭한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게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장학생이 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장학금 덕분에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년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유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적이 우수해서 특목고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윤서도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 회장이 두 손녀를 불러 앉혔어요. 너희에게 줄 게 있어. 그는 2개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나와 윤서가 상자를 열자 안에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펜던트와 비슷하게 생긴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길 바라며 만들었지. 펜던트 안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유나와 윤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목에 걸어줬어요. 너희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마음의 손녀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희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저희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탐욕이 아닌 나눔으로,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들은 세상에 보여줬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빛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